사실은 일본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근현대사가 보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일본의 근현대사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한국 사도 모르는데 지금 너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너무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가니까요.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단 말이 그러니까 사랑한단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면 꼭 주저없이 거의 저는 이 사진을 꼽아놔요. 이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이에요. 한국 사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뭐 수신사, 보빙사절단, 조사시절단 막 보내잖아요. 중국도 보내요. 문제 뭐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외국 사절단들은 보고 와서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2년 반 동안 미국과 유럽을 쫙 돌고 와서 실제로 스위스와 독일이라는 모델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를 만들려고 해냈고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우리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미국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죠. 참 재수가 좋았던 게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일본이 하고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전쟁이 벌어져요. 참 뭐가 되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영국 막 지박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막 파고 다른 나라들 막 들러붙어서 막 영국이 오니까 프랑스도 오고 프랑스 오니까 러시아 오고 나중에 막 독일 다 붙으면서 쪽쪽 빨아먹는다면 일본은 미국이 문을 열고 문을 열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수습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거의 신경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미국의 관심사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뭐 파나마 운하 일대 있죠. 그 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요런 데들, 그거 아니면 하와이, 괌, 사이판,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로 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럼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랑양이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마쿠타도 운동으로 바뀌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어떤 한 문명권이 훈련되어 왔던 습관의 방식을 저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참 재밌어요. 일본은 받아들이는 방식을 모방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 역사가 한편에 있어요. 나라 시대 때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나라 문물을 받아들인다라든지 그 전에 아스카 시대 때는 백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문화를 연다라든지. 근데 웃긴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8세기 초반에 견당사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다가 8세기 후반이 되면 딱 뭘로 바뀌게 되냐? 이제 구풍문화라고 그래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견당사를 폐지하고 중국 문물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존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흐름이 에도마쿠 들어보셨죠? 토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마쿠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막 하이시 라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성략을 소개시켜줘요. 일본 불교도 많이 발전하고. 근데 모토리 노리나가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학이라고 그래서 다시 또 천황 중심주의, 우리만의 그 무언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생각해요. 저 천황 중심주의자들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본의 사상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뭐라 그러나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면 해겔의 변증법 못지않은 사유체계를 막 보이는 일본의 사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천황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만 보고 에이 천황주의자 하지만 그 사유체계를 보고 있으면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모방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정서와 똑같이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정서를 언제나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섬나라적 문화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네가 근대화가 되게 쉬웠던 그러니까 일정 정도 쉬웠던 게 뭐냐면 조랑양이 운동. 맨 처음에는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천황을 앞자리에 모셔놓고 막부를 밀어내버리자. 가만히 보니까 막부가 무능한 건 사실이지만 서양 세력은 대세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도막운동이라고 그래서 막부만 타도해버리고 존 왕을 시킨 다음에 근대국가를 만들자. 기계적인 조립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되 천황이라는 정통성을 지키되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이주 신으로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타이완 출병을 통해서 오키나와를 합병하고 내부적인 내란을 잘 극복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은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나갑니다. 요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늙은 이토 히로부미예요. 생각보다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영친왕이에요. 영친왕. 이분이 도조히데키예요. 도조히데키예요. 제가 여러 곳에서 글도 좀 남기고 이번 책에 들어갔나 좀 헷갈리는데 지금 막 계속 미친 듯이 책만 쓰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 시기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일본은 딱
참 그래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안 되다가도 갑자기 일격으로 빡!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승만한테 13년간 하다가 4.19 때 팍! 해서 이승만 확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막 박정희 때 꽉꽉 하다가도 갑자기 막 김재규 의사라고 만드나? 나타나서 빵! 쏘고 막 부망장하면서 딱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독재 시간을 오래 겪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확확 밀어내면서 사회민주화의 성취의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성과를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초기에 이 세이난 전쟁은 내전이에요. 일본 내에서 메이주시를 성공시켰던 사람들 간에 패가 갈려서 전쟁을 해요. 이거 지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해서 야, 입헌 군주 국가라며 그러면 투표하고 의회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이게 일본의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이거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이토가 메이지 헌법을 만들면서 이상한 입헌 군주 천황 중심제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권 운동이 싹을 못 피우고 실패해요.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의 리더 중에 리더, 이름 생각 안 난다. 걔를 총리 자리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운동하다가 총리 자리가 되니까 그냥 슬그머니 총리가 돼요. 이런 식의 이게 성공을 못 해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1920년대 때 일본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메이지 유신이란 말은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 천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천황은 쇼와 천황이에요. 근데 그 메이지 천황과 쇼와 천황 사이에 오래 못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던 천황인데 그가 이제 다이쇼 천황이에요. 다이쇼 천황 본인도 되게 유약했고 몸이 아팠던 사람인데 1920년대 때가 일본 민주주의의 1차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은 좀 약했고 이때 이 당시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박애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다 나와요. 막 나오면서 뭔가 일본을 근대국가로 만들어가고 하자는 열정적인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좀 신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게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꼭 배우잖아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1905년 좀 더 앞 사람이고 이때는 또 그 뒤를 잇는 일본 독립교회에 아주 뛰어났던 평화운동가라든지 사회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또 대가 쏟아져 나오는 기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경험했던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근대국가의 이 비전상이 되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민족운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달성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아젠다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지만 그 이후에 어떤 좀 많이 부족한 이런 모습 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20년대 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하나하나 부서져요. 이게 도저히 됐게요. 나중에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일본 군부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시하라 간지 같은 사람들이 세계 전쟁론 같은 걸 외치면서 최후의 전쟁은 우리와 소련이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시하라 간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최후의 전쟁은 우리와 미국이 붙을 것이다. 이런 것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장군들끼리 앉아서 차후에 어디랑 싸워야 되냐. 그러면 이제 한쪽은 이제 밀고 내려가서 어디냐 이제 중국을 공격하자라든지 한쪽은 소련을 공격하자라든지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막 설계를 해요. 그리고 결국 군부가 이 만주사변이라는 게 내각의 간섭을 그냥 막아버리고 그냥 독재적 밀고 들어가서 만주를 점령했던 거였거든요. 이때부터 고삐가 풀린 거죠. 군부를 내각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5 사건, 2.16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군부의 친위 쿠데타예요. 군대 내에 황도파, 통제파에서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들 간의 막 충돌 속에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 통제파라고 해서 노조이대끼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 장교들 중심의 과두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여기다 다 쓰지도 않았지만 대정익찬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거예요. 천황위 있고요. 국가를 거의 주도하는 사람은 다 군부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군인 출신의 정치가들인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군인들. 그리고 시민단체는 대부분 다 어버이연합 같은 것들. 황도의회, 대정익찬, 대정익찬 아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이키 같은 우익 사상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30년대로 들어가 버리면 나라 전체가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극우적인 장군, 군부, 지식인,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통제가 돼요. 그리고 중일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일본 공산당이 전향을 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전쟁기 때 전향하는 사례 거의 없거든요. 전향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입장을 바꾸는 거. 근데 일본 공산당의 상당수의 리더들은 다 천황폐하 만세로 다 전향을 해요. 일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천황주의 같은 게 또 여기서 막 꽃을 피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어떤 아주 극도의
군인이 주도하고 극우 사상가들이 주도하는 리더들에 의해서 전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이제 패망까지 가게 되는 게 일본의 근대사예요. 전후입니다. 이것도 되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미군정이 들어왔죠. 미군정이 들어왔어요. 당시 패망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철저하게 천황 중심주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주요 전범들을 쫓아냈고 메가더가 직접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라는 5개의 지시사항을 계속 내려요. 근데 이게 전쟁이 졌을 뿐이지 사회의 압도적 주류 세력은 다 여전히 보수파들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전범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 다 보수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시 노부스케예요. 누군지 아시죠? 아베 총리 외할아버지. 이런 전범들이 막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압도적인 보수 국가가 되죠. 압도적인 보수 국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군정이,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9년에 중국이 한 번에 빨간색이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러시아까지만이 공산국가였는데 중국 전체가 공산국가가 됐고 거기에 이제는 북한에서 군대를 밀고 전면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전이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러시아까지밖에 공산국가가 없었는데 아시아 쪽에서 중국과 북한과 나중에 베트남까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에다가 막 뭔가 쏟아붓고 일본을 방공기지로 만들려고 일본, 남한, 타이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을 딱 만드는 거죠. 그 배후에는 괌과 사이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에는 이제 그렇게 미국이 일본을 국제사회에 대비시켰다. 40여 개국의 국가들한테 강요를 해서 전범 책임 묻지 않고 그냥 국제사회에 그냥 기성국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거죠. 이 협상에는 소련도 참여하지 못했고, 소련은 참여를 거부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피해를 봤던 나라들은 아예 참여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되게 정체성이 있다고 보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긴 식민지였던 곳이죠. 해방이 된 다음에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한 대상국이 아니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거를 떠올리면 뉘른베르크 대재판이나 도쿄 대재판 같은 걸 떠올리면 마치 막 메가더나 이런 미국인이나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파시즘 국가들의 죄를 다 청산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만 처리를 했고 식민 문제는 안 건드렸어요. 그게 뉘른베르크 대재판이든 도쿄 대재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가 미국, 영국을 공격했잖아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 전쟁 과정 중에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 같은 문제 갖고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같은 데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그냥 식민지를 우리가 와서 독립시켜줬는데 그거면 감사한 거죠.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씌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55년 체제라고 해서 자민당과 삼인당 체제가 90년대 초반까지 쭉 오게 됩니다. 근데 삼인당은 언제나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 정도만 확보했고 자민당이 나오는데 요 얘기를 좀 핵심적으로 해드릴게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뭐가 힘들었었냐면 일본 정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일본은 자민당 자체가 300석 의석이라면 200석을 차지하고 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정당이었고 무려 48년간 독주를 했던 나라고 지금도 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은 크게 그러니까 파벌 정치라는 게 되게 성행하죠. 반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박, 기박.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얘네는 이게 아주 오랜 시절인데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뭐가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냐면 요시다 시게루의 흐름이 있고 기시 노부스키의 흐름이 있어요. 요시다 시게루의 흐름은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인정하고 경제 발전 열심히 하면서 부유한 나라가 되겠다. 이게 요시다 시게루 노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경제 발전 열심히 해서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다. 이게 이제 시게루 노선이에요. 근데 기시, 이 사람 만주국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만주국의 요괴라고 불렀던 인물이에요. 기시 노부스키를 대표되는 이쪽 노선은 뭐냐면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인정해요. 그러나 아시아 영내 패권은 우리다.
그걸 일본에서는 자주파라 불러요. 자주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베를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호전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중국한테도 부딪히고 막 우리한테도 부딪히고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미국에 가서는 굉장히 오바마의 순한 양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일본의 현재 자민당 보수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뭐냐? 다 친미예요. 이거 100%예요. 이거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 노선이든 기시 노부스케 노선이든 이 두 개의 노선은 다 언제나 친미 노선을 견지를 하되 이제 이쪽 기시 노부스케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베 같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영내 패권을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세계 넘버 1이 아니라 세계 넘버 2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점점 군사비가 딸리니까 이제 일본을 이제 지원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인당 얘기는 이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요즘에 너무 나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야당 지지세도 높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근데 냉정히 따져서 우리나라가 노조 가입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야당을 찍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야당을 찍는다 별로 이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더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저기 어디 정의당도 아니죠. 요즘엔 정의당은 좀 맞지만 원래는 어디죠? 저기 NL 쪽에서 통합진보당 이쪽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도 낮고 노조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주로 진보 정당 쪽과의 관련만 가질 뿐이에요. 시민단체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0명 넘는 시민단체가 10개가 안 돼요. 유일하게 환경운동연합이 굉장히 많고 민족문제연구소가 14,000명이 정도 되고 녹색연합이 10,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거의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가보면요 참여단체 수백 개인데 모인 사람은 수십이에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만 단체 한 5개씩 갖고 있고 와 나 진짜 기가 찬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냥 야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야당의 내용 구성원을 보면 노조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3인당 사회당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일본은 공산당도 있잖아요. 근데 공산당 정도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계급 노선을 견지해요. 그리고 총평이라 해서 일본 총노동자연합회인데 이 3인당은 철저하게 일본 노조의 지지와 일본 시민단체의 지지 속에서 운영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 3인당 같은 경우는 한편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계급 모순 타도 또 한편에서는 평화운동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쭉 성장해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 말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운동 자체가 전태일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시작이 됐고 민주노총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199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시민단체도 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러니까 되게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권 사람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인물을 보고 투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흰백색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일본은 애초에 이때부터도 노조와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 정당은 운영이 됐던 정당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망하냐? 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 큐에 망해요. 위안부 사과를 했었던 무라야마 총리 그때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소위 말하는 계급주의 노선 자체가 너무 설득력을 잃어가니까 에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럼 계급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가자라고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내 강경파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사민파가 막 쫓겨나요.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다가 무라야마 총리 그때가 이제 놀랍게도 3인당과 자민당이 연합해서 만든 정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평화 세력이 3인당을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완전 자민당 독주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진보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진보나 개혁의 영역이 넓어지는데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체계화된 이념이나 비전이나 조직이 부재한 게 문제인 거고 일본은 조기에 성숙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또 문제인 거고 아주 좀 다르죠. 중국은 아예 이제 야당이라는 개념이 없는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둬야지 아베가 왜 나와서 활개를 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됩니다. 마무리를 쳐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중국과는 다르게 단순히 바꾼 나라예요. 단순히 바꿨어요. 1868년이 메이지 유신인데 약 15년 정도 싸워서 한숨의 근대국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공간의 자율성과 학문의 연속성이에요. 공간의 자율성은 얘네는 봉건제 국가잖아요. 봉건제 국가니까 지방 번들이 다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자세하게 써놨지만 또 자세하게 보다 보면
에도막부는 점점점 무력화가 되는데 사스마나 조슈, 도사, 히젠 같은 지방번들이 번개혁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부강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부강한 돈으로 무기를 사고 그때 이제 사카모토 료마 같은 초기 메이지 지사들이 나오면서 번간의 연합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전쟁을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여러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율성이 그 사회에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라는 체제가 무너졌을 때 B라는 대안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중국 워낙 크니까 워낙 전통의 뿌리가 크지만 워낙 컸고 일본은 봉건제라는 것이 아주 큰 또 효력을 발휘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크지도 않고 자율성도 없었고 학문적 연속성도 이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저 천황주의자들에게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어디든 일본을 묶어줬던 구심점은 천황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일본의 오기소라이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성리학의 변형인 고학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국학이나 미토학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천황 중심주의를 통한 일본식 세계관 같은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와요. 우리한테는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되게 싫은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일본인들 본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세계관이 유지가 되었다는 특징은 있어요. 우리도 그 따라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중교 같은 종교예요. 대중교 같은 종교들. 이게 잘 안 된 거죠. 역사 개론 수업인데 그 한국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이 좀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울 것들도 있고 약간 낯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결을 본다라면 남의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혐한현상? 오사카에서 이제 그런 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저 자식이 나빠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외교를 실패해서 나오는 모습도 있고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혹시 일본 나쁜 놈들 이렇게만 반응을 하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어선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거 아마 또 할 거예요. 사실 되게 위험한 시도거든요. 중국 어선을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기관총을 발사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비틀어지게 되는 건데 먹힐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느냐보다는 당장 저 짱깨들을 기관총으로 날려버리면 기분 좋잖아요. 이게 단순한 대중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좀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지 않냐. 장기적 과제로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일단 본격적으로 한국사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1920년대 때 일본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다이쇼 데모크라시. 메이지 유신이란 말은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 천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천황은 쇼와 천황이에요. 근데 그 메이지 천황과 쇼와 천황 사이에 오래 못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던 천황인데 그가 이제 다이쇼 천황이에요. 다이쇼 천황 본인도 되게 유약했고 몸이 아팠던 사람인데 1920년대 때가 일본 민주주의의 1차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권도 좀 약했고 이때 이 당시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박애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다 나와요. 막 나오면서 뭔가 일본을 근대국가로 만들어가고 하자는 열정적인 어떤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좀 신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게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꼭 배우잖아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1905년 좀 더 앞 사람이고 이때는 또 그 뒤를 잇는 일본 독립교회에 아주 뛰어났던 평화운동가라든지 사회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또 대가 쏟아져 나오는 기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가 경험했던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근대국가의 이 비전상이 되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민족운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독립국가가 달성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아젠다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지만 그 이후에 어떤 좀 많이 부족한 이런 모습 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20년대 때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하나하나 부서져요. 이게 도저히 될게요. 나중에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됐고 2차 세계대전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본의 사상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뭐라 하더나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면 해겔의 변증법 못지않은 사유체계를 막 보이는 일본의 사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천황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만 보고 천황주의자 하지만 그 사유체계를 보고 있으면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모방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정서와 똑같이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길을 가는 정서를 언제나 이중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섬나라적 문화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얘네가 근대화가 되게 쉬웠던 그러니까 일정 정도 쉬웠던 게 뭐냐면 조랑양이 운동. 맨 처음에는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천황을 앞자리에 모셔놓고 막부를 밀어내버리자. 가만히 보니까 막부가 무능한 건 사실이지만 서양 세력은 대세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쿨하게 도막운동이라고 그래서 막부 타도, 막부만 타도해버리고 존 왕을 시킨 다음에 근대국가를 만들자. 기계적인 조립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되, 천황이라는 정통성을 지키되,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이주 신으로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타이완 출병을 통해서 오키나와를 합병하고, 내부적인 내란을 잘 극복하고, 청일전쟁과 럴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은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자리를 잡는 과정을 나갑니다. 요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늙은 이토 히로부미예요. 생각보다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영친왕이에요. 영친왕. 열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북전쟁을 수습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거의 신경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관심사는 주로 라틴 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일대 있죠.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들, 그거 아니면 하와이, 괌, 사이판,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를 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랑양이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막부타도 운동으로 바뀌는데 이게 문화적 차이예요. 어떤 한 문명권이 훈련되어 왔던 습관의 방식을 저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참 재밌어요. 일본은 받아들이는 방식을 모방에 가까울 정도로 똑같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 역사가 한편에 있어요. 나라 시대 때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나라 문물을 받아들인다라든지, 그 전에 아스카 시대 때는 백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문화를 연다라든지. 근데 웃긴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8세기 초반에 견당사를 통해서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다가 8세기 후반이 되면 딱 뭘로 바뀌게 되냐? 이제 구풍문화라고 그래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견당사를 폐지하고 중국 문물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존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흐름이 에도막부 들어보셨죠? 토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막 하이시 라장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성략을 소개시켜줘요. 일본 불교도 많이 발전하고. 근데 모토리 노리나가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학이라고 그래서 다시 또 천황 중심주의, 우리만의 그 무언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생각해요. 저 천황 중심주의. 사실은 일본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근현대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일본의 근현대사에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한국사도 모르는데 지금 너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너무 밀접한 관련을 맺고 가니까요.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단 말이 사랑한단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면 꼭 주저없이 거의 저는 이 사진을 꼽아놔요. 이건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이에요. 한국사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수신사, 보빙사절단, 조사시절단 막 보내잖아요. 중국도 보내요. 문제 뭐냐?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보냈던 외국 사절단들은 보고 와서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2년 반 동안 미국과 유럽을 쫙 돌고 와서 실제로 스위스와 독일이라는 모델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를 만들려고 해냈고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본은 이제 우리랑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이 와서 개항을 요구하죠. 참 재수가 좋았던 게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일본이 하고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전쟁이 벌어져요. 참 뭐가 되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영국 막 치밀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막 파고 다른 나라들 막 들러붙어서 막 영국이 오니까 프랑스도 오고, 프랑스 오니까 러시아 오고, 나중에 막 독일 다 붙으면서 쪽쪽 빨아먹는다면 일본은 미국이 문을 열고 이분이 도조히데키예요. 도조히데키예요. 제가 여러 곳에서 글도 좀 남기고 이번 책에 들어갔나 좀 헷갈리는데 지금 막 계속 미친 듯이 책만 쓰고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 시기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일본은 딱 참 그래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안 되다가도 갑자기 일격으로 빡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승만한테 13년간 하다가 4.19 때 팍 해서 이승만 확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막 박정희 때 꽉꽉 하다가도 갑자기 막 김재규 의사라고 한다 나타나서 빵 쏘고 막 부마항쟁하면서 딱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독재 시간을 오래 겪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확확 밀어내면서 사회민주화의 성취의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성과를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초기에 이 세이난 전쟁은 내전이에요. 일본 내에서 메이주시를 성공시켰던 사람들 간에 패가 갈려서 전쟁을 해요. 이거 지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해서 야, 입헌 군주 국가라며 그러면 투표하고 의회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이게 일본의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이거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이토가 메이지 헌법을 만들면서 이상한 입헌 군주 천황 중심제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권 운동이 싹을 못 피우고 실패해요.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의 리더 중에 리더, 이름 생각 안 난다. 걔를 총리 자리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운동하다가 총리 자리가 되니까 그냥 쓸 거면 총리가 돼요. 이런 식의 이게 성공을 못 해요. 근데